일단 이 북러 군사 협력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은요, 일단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은 김정은의 어떤 판단과 행동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다. 특히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과 같은 결국 그 모든 배후에 우리 김정은이 있었다라고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참전과 같은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것은 김정은이 앞으로 어떤 행동이라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일단 뭐 그냥 가볍게 시작하면 이제 뭐 조소 관계에서 조러 관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아시다시피 뭐 북한 자체가 우리가 아무리 뭐 미화를 하거나 해도 결국 국제 88군단 대위가 와가지고 와서 결국 그 소련 앞잡이로 세운 나라고 어떻게 주장을 하건 간에 그렇다 보면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 소련 혹은 러시아에 대한 향수는 분명히 있기 마련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뭐 아시다시피 뭐 그렇죠. 그 조소 동맹조약 맺고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일주일도 안 돼서 쭈룩 달려가서 또 조중 동맹조약을 맺고 하면서 양쪽에 이렇게 시소 게임을 잘해온 북한이긴 했습니다만은요. 아마도 북한이 갖는 군사 협력이나 이런 데서 갖는 경험은 결국 소련을 통해야 무엇이든 가능하다라는 것일 겁니다. 뭐 아시다시피 중국이 실제 군사적인 측면에서 어떤 뭐 신무기 체계라든가 이런 거에 개발해서 도움이 된 바는 역사상 없었다라고 평가를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어쨌거나 이런 조로 관계 뭐 특히 뭐 어떻게 보면 우리 북방 외교의 성과의 큰 성과 중에 하나가 결국은 그 러시아가 모든 관계를 물려받아서 이어지던 동맹을 95년에 결국 이것을 러시아가 스스로 이렇게 박차고 나오게 만든 그런 성과를 거두긴 했습니다만은요. 결국은 이 국제 정세의 급작스러운 변화니 그다음에 이 푸틴의 이런 그 필요에 의해서 양국이 가까워지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길게 얘기 안 하고요. 자, 일단은 그럼 서로 뭐 어떤 부분에서 서로를 끌어당기게 되었느냐. 뭐 일단 러시아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은요. 우리 한번 상황을 복귀해 보겠습니다. 김정은이 국제사회에 대비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역시 미북 정상회담이었지 않습니까? 결국 미북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그렇게 보고 싶었던 시진핑을 드디어 직접 만나게 되고 심지어는 뭐 이 동북아 지역에 사실은 영향력 보여주는 것에만 급급했던 러시아가 푸틴이 김정은과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 2019년에 만남이 있고 난 다음에 야, 둘이 뭔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없었습니다. 북한에 원하는 게 있을 나라가 거의 없죠, 사실은. 자, 그런데 갑자기 원하는 게 생겼죠.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뭐 제가 뭐 길게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 다 이해하시겠지만은요. 일단 러시아가 크게 곤경에 빠진 것은 키이우 공세 최초에 시작된 키이우 함락을 하지 못하고 전선이 돈바스로 바뀌면서 장기가 될 것이 러시아 눈에서 스스로 보였고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아마 비공식적인 보도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2024년 4월 정도에 쇼이구가 이 협력 국가를 돌고 있다. 그래서 중국, 이란, 그 다음에 북한을 갖지 않았겠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아마 이 시기 때부터 이런 전쟁에 필요한 뭐 탄약과 물자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했을 것이고요. 결국 여러분 또 기억하시겠지만 2022년 갑자기 가을에 한 10월 정도였나가 미국발로 갑자기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죠. 북한이 포탄을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야, 이게 말이 되냐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엄청나게 많은 수백만 발 수준의 포탄을 그것도 계속 가지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규모 군사 선진국 아니면 그러니까 군사 강국 아니면 없을 텐데 유일하게 북한이 있죠. 자, 그다음에 야, 그럼 중국과 같았으면 되지 않냐. 근데 사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소 서로 그 디커플링이 일어난 이후에 그렇죠. 이미 1959년 국경 분쟁, 중소국경 분쟁이 일어난 이후에 양국의 군사 협력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심지어 어떠냐면요.
소총 탄환의 규격도 서로 다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포탄이나 일부 같을 수도 있습니다만은요. 분명히 다른 길로 갔기 때문에 그 러시아가 중국 무기 체계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보고, 그렇다면 결국 북한에서 가져오는 것이 너무도 합리적인 결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8차 당대 이후에 북한 어쨌거나 뭐 우리 국가 제일주의, 그다음에 자강주의 하면서 스스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갈 동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갈 동력이 없고 경제적 능력도 솔직히 없고, 그런데 어쨌거나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전술핵을 계속 강조를 하면서 나가는데, 특히나 여러분 2022년도에 북한이 4월부터 급발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4월에 김여정이 갑자기 그 핵을 더 이상 전쟁 억제가 아니라 작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문을 띄우기 시작하고요. 이게 아마 결국은 쇼이구가 온 그 시점과 맞물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추정을 해봅니다. 그리고 9월에 법제화를 하죠. 그렇죠? 이를 법제화해서 이제 핵무력정치법을 만들고, 자 이렇게 해서 가는데 그 왜 전술핵을 자꾸 강조하냐?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러시아가 전쟁 시작하면서 우크라이나에 한 전략이 핵그림자 전략 뭐냐면, 너희 우리 본토로 들어오거나 뭐 하여튼 미국, 나토 여기에 지원하게 되면 우리 핵 공격할 수 있다. 이게 통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나토하고 미국이 지원 초기에 제대로 못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나중에 조금씩 더 확대해 나간 거지. 자, 이런 핵그림자 전략이 먹히는 걸 보니까 북한이 결국은 야 이거 우리 러시아식으로 우리 이걸 해야겠다라는 것이 아마도 그런 이 전략적 변화의 중요한 요인이 아니었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야 이제 우리 통일 지향 안 한다. 우리 서로 다른 두 국가다. 이 얘기가 갑자기 왜 튀어나왔을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북한은 서사에 굉장히 집착합니다. 내러티브에. 근데 분명히 대남 해가지고 해서 야 우리 뭐 태세 갖춰놓고 뭐하고 해야 되는데 왜 갑자기 이 서사가 튀어나왔을까 생각을 하면은 결국은 이게 우크라이나 참전과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이렇게 어쨌거나 병력을 빼야 되는데 병력을 빼야 되고, 그다음에 자 어땠냐면요. 지금 북한 계속 지금 보냈지 않습니까? 컨테이너 보냈지 않습니까? 아마 올해 10월 기준으로 보면 한 12,000개? 하여튼 10,000개가 넘는 컨테이너가 보냈단 말이에요. 이거 최소한 400만 발, 500만 발 이상이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탄으로만 쳐도. 그러면 북한이 아마 제 생각은 최소 비축탄이 한 1,000만 발 정도? 최소? 근데 그거 김정은이 2배로 2,000만 발 들리라고 중간에 지시 한번 했었죠. 그게 2022년인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 연결이 됩니다. 그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자 어쨌거나 비축탄을 보냈어요. 전시 비축탄을. 그러면 재래식 전력이 약화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병력을 또 보내야 돼요. 재래식 전력이 약화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물리적인 장벽을 높게 세워서 이 소위 남쪽에 대한 방어선을 열심히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누구보다도 핵 능력을 더 강조해서, 그래서 250대 지난번에 모아놓고 한번 난리쳤었죠. 올해 8월 5일인가 화성 11라라고 하는 KN-23을 축소해놓은 미사일, 4연장 미사일짜리 그거 발사대를 250대를 갖다 놓고 우리 전현 지역에 배치하겠다. 이건 뭐냐면요. 핵 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왜 이렇게 무리한 얘기를 하느냐 생각을 해보니 결국은 파병을 위해서 병력이 빠졌을 때 이걸로 억제하고 막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 아시다시피 이제 쇼이구가 2023년 7월 26일 이제 온 이후에 이제 공식화 되겠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한 대로 된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결국은 아시다시피 이제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까지 왔는데 이것도요. 포괄적 전략 동반자도 보면 되게 웃깁니다. 아니, 여러분 포괄적 전략 동반자 안에 군사 동맹에 해당하는 자동 개입 조항 넣은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전 처음이거든요. 근데 그럼 왜 이거를 그것도 조소동맹조약에 1조에 있던 걸 왜 여기에 무리하게 4조까지 가지고 이걸 했을까? 자, 처음에는 저는 북한이 우겨서 그냥 러시아가 받아줬나? 근데 러시아는 그럴 이유가 없죠. 그걸 왜 받아줍니까? 자동 개입을. 결국 뭐냐면요. 이게 참전, 우크라이나 참전을 다 생각을 하고 러시아가 자기가 필요해서 북한 병력을 데려오려면 그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러시아도 이해관계가 맞아서 받아들여서 이 안에 들어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렇게 돼서 이제 진행이 돼서 이제 우크라이나전 참전된 내용을 보고 있으면은, 자, 여러분 되게 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답답하실 거예요. 뭐 파병했다더니 왜 전투가 안 해? 왜 이렇게 뭐 북한군이 뭐 희생됐다는 소식이 없어? 자, 지금부터 조금씩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게 분명히 이제 배치는 11월 중순 정도에 쿠르스크 전선으로 갔다라고 했는데, 왜 이제 들리지? 근데 이거 군사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병력이 간 게 러시아의 그 공수군 여단, 공수군 소속의 여단, 해군 보병 소속의 여단으로 갔는데, 이 부대들 성격이 뭐냐면은요, 이 적진으로 돌격해 들어가지고 가서 뭐라 그럴까, 탈환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러시아가 지금 전쟁하는 방식 보면 재파 공격을 하는데, 일회용 부대, 일회용 제대, 그 특수제대, 돌격제대, 전열제대 이렇게 해서 재파가 들어가서 공격을 합니다. 일회용 제대는 들어가서 희생됩니다. 이게 그 수인 부대들 역할이고요. 그 외에 보면 그 프리고진이 막 돌아다니면서 죄수들 잡아가지고 와서 전쟁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실 이제 그 부대가 그 역할을 하는 거고, 여기는 적 위치가 어딘지 가서 확인하면서 교전에 들어가면서 적 위치를 끌어낸 다음에 전부 전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다음에 특수제대가 가서 이제 확인한 우크라이나군 위치를 화력으로 제압을 하면은 전열제대가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돌격제대가 들어가서 이걸 점령을 합니다. 당연히 돌격제대 희생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굉장히 공세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웠던 게 그 부분이 부족한 건데, 여기에 지금 북한 뭐 폭풍군단이든 기타 경보병들이 주가 됐을 텐데 가서 여기에 증원이 된 겁니다. 당연히요, 이 작전 결정적 작전인데 누가 전쟁 시작부터 결정적 작전에 저걸 투입합니까? 기회를 봐서 투입을 하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제 그러니까 러시아군이 쿠르스크 탈환을 위한 결정적 작전을 이제 시작한 시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생자들이 지금 조금씩 보고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자, 이렇게 파병을 하고 나면은 사실은 그럴 겁니다. 이거 파병하면 그냥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니냐? 근데 생각해 보면요, 여기서 희생자 나오면은요, 만약 그 지역에 그 제대 보충해야 된다, 그럼 일단 추가로 더 보내야 돼요, 병력. 그다음 만약에 여기 효과 있으니까 우리 나머지 휴전하기 전에 나머지 전선에서 한 번 더 투입할까? 그러면 똑같은 규모 부대를 더 보내야 돼요. 자,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지금은 이제 뭐 곧 트럼프가 들어가서 곧 끝나지만 만약에 장기화가 된다? 그러면 부대 교체 한번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파병 한번 한 걸로 추가 파병은 기본적으로 그 안에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기본 옵션으로. 그래서 이미 북한도 그런 부분을 각오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뭐 최대 10만까지 우크라이나에서 얘기하는 게 저는 약간 이해가 가는 게, 정말 그러니까 북한군 병력 중에서 실제 전투에 투입해가지고 쓸만한 게 딱 20만 명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특수부대 20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특수부대 아니고요. 경보병 뭐 전현 군단 사단급에 있는 경보병까지 다 합쳐가지고 해서 그거 15만에 폭풍군단 한 5만 정도 해가지고 그거 합쳐가지고 20만 명이 뭐 특수부대라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부대가 이제 실제 전투나 이런 거에 핵심 부대고, 그래서 최소한 그 부대에서 절반 정도까지는 객출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게 한반도에는 어떤 효과가 하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래 전력이 빠지니까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북한 핵 협박 위협 혹시 노골화할 거고요. 더 수위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내년은요, 북한 그 이제 8차 당대회에 따른 국방력 발전 그 5개년 계획 마지막 해예요. 그럼요, 여태까지 전부 시험해서 입증하지 못했던 무기 체계들 다 내년에 다 꺼내서 다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거기 개발진도 시작해서 다 아우지 가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내년에 일단 도발이 쫙 예정이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북러 밀착, 뭐 여기서 뭐 북한이 받아야 될 대가, 저는 처음에 북한이 뭐 이거 뭐 포탄 보내주고 뭐 첨단 무기 받는다, 이건 불가능하다. 자, 사실 여러분 러시아가 얼마나 인색한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불가능하다. 최초의 그 판단은 맞았는데 이미 참전까지 간 상황이라면은 그러한 가정은 이제 의미가 없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상당한 부분이 저는 핵과 미사일 관련된 기술 이전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근데 이전 방식이 뭐냐? 그럼 직접 전달하냐? 절대 그렇게 안 하죠. 이미 북한이 해온 방식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 어떻게 얼마나 쉽냐 하면요, 이겁니다.
냉전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소련의 잃은 과학자들, 직장에 있는 과학자들 다 데려가지고 그 기술로 북한이 여태까지 미사일 개발한 거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지금 러시아 거기 관련된 기술이나 여기서 은퇴한 인원들 쫓아가서 그 사람들 불러와가지고 해서 하면 됩니다. 이것을 러시아 정부가 막지만 않으면 북한은 자동적으로 정보를 가져올 수 있게 돼요. 이전까지는 러시아 정부 협조해서 이런 행동을 막았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요, 이제는 더 이상 막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되려 명단이나 리스트를 줄 수도 있는 거죠. 그것만 갖고도 정부가 직접 전달 안 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접근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얘기 많이 하는 게 이제 보통 이제 외교관 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게, 야, 러시아 쪽 입장은 이렇다. 러시아는 이제 우리 뭐 북한하고 이제 전쟁 끝나면은 더 이상 뭐 볼 거 없다. 한국하고 다시 잘 지낼 거다. 이런 메시지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우리 외교관들한테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얘기들 많이 들었고요. 자, 근데 이거는 이 메시지를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닌가 말씀드리는 것이요. 러시아는 북한 필요합니다, 여전히.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장비 대부분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잃었어요. 전차 얘네들 3,000대 가량을 잃었고, 이게 실제 쓰던 전차들 다입니다. 장갑차들도 2,000대 이상 잃었고요. 그거 다 채워 넣어야 됩니다. 엄청나게 탄소진하고. 이거 채워 넣는 거 러시아 혼자 한다? 안 됩니다. 누군가 싸고 빨리 해줄 수 있는 대상. 결국 북한이 러시아의 국방 공급망에 편입이 되는 상황이 돼버리면요, 북한은 이제 계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한 위협이라고 바라보고, 그래서 뭐 전쟁 끝났으니까 우리한테 돌아올 거다라는 그 생각은 굉장히 섣부른 전망이 아닌가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거냐? 뭐 우리 정부 기존에 해오던 대로 저는 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이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이게 해오던 대로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답답한데, 뭐 결국은 이제 미국이 중요하죠. 근데 트럼프 아닙니까? 자, 트럼프 와서 계속 뭐 북한과 대화 가능성 얘기하고 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북한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트럼프가 갑자기 그때 와서 북한으로 급발진하는 거라고 저희가 놀랐는데, 결국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트럼프 굉장히 날카로운 비즈니스맨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은 그거는 북한은 어쨌거나 그 핵 협상을 이루지 않아도 그냥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성공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미국 정상회담이 시작이 된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되고요. 똑같은 맥락에서 지금 자꾸 김정은에서 얘기할 수 있도록 얘기하는 것 자체가 대화를 통해서 묶어놓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내가 다 이론은 업적, 그래서 이 업적을 재건할 거야라는 접근으로 트럼프 진영이 접근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특히나 이제 뭐 어쨌거나 안 될 일을 강조할 트럼프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북한 비핵화가 협상 내용에서 이번에는 빠질 가능성이 보이고, 이것은 우리에게는 매우 불행한 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미가 결국은 한 팀이 돼야 되는데, 더 이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한미 종합하면요, 북한은 굉장히 지금 전략적으로 다른 차원으로 올라섰다. 2017년, 2018년 상황과는 다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심지어는 우크라이나 전에서 북한 병력 철수하는 것 자체가 공식으로 인정한 바는 없지만 일종의 트럼프 미국과의 협상 카드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이 전략적으로 굉장히 유리함을 인지하고 우리의 전략적 위상을 좀 높이고 특히 미국과 원팀을 하기 위한 방안을 지금 좀 더 잘 구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